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부모님, 또 밑으로는 또 자식, 이런 관계성이 좀 좋아지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세밀한 걸 잘 모르겠고 신부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느냐고요? 너무 포괄적인데 좀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해서 조금 더 좀 범위를 좁혀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이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의 생각들을 안 하는 그런 부모님이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생각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58이라는 나이를 먹었는데 아직도 어릴 때의 그 기억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차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피정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 거는 서로의 관계성이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나 자식이 해야 될 역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심리형성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자아 구조를 분석하면 내 안에 있는 이제 어린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커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동심이 다 있지 않아요? 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직도 마음은 소녀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내 안에 어린이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살고 싶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아를 우리는 어린이 자아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교육을 시킬 때 이 어린이 자아 중에 자유로운 어린이가 아닌 적응하는 어린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따라주기를 강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을 시키지만 그거를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통제가 필요하다고 합리화하면서 그 적응하는 어린이를 키워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크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가 볼 때는 대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는 되게 모범적이고 문제없이 잘 크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신경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에 맞춰서 살았으니까 결국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편집, 강박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거를 계속해서 키워주는 부모는 자유로운 어린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응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어린이를 키워줍니다. 그러면 때로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 나는 얘가 지금 숙제를 하고 학원을 가기를 원하지만 얘는 지금 놀고 싶어해. 그랬을 때 아이에게 그래 네가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러다가 진짜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숙제를 하렴 하고 아이에게 뭔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방식의 그러한 교육을 했다면 자유로운 어린이가 되어서 자기가 뭔가 억압당했거나 뭔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기적이다. 너 개인중심적이다. 너는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유로운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른과 순응하는 어린이로 계속해서 자라왔던 어른 둘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개인적으로는 행복할 것 같아요? 자유로운 어린이가 훨씬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나의 자녀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애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범생이다, 바른 생활을 한다, 야, 참 법 없이도 살겠다, 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모범적이다라고 평가는 받는데 마음속에서는 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지는 행복한 자식이 있다고 할 때 누구로 만들고 싶어요, 내 자식은? 싸가지가 없는?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자식 농사 참 잘했네요, 남들 볼 때는 그럴듯해. 그러니까 남이 보는 근처에서는 애가 되게 행복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남 앞에서 자식 농사 어떻게 키우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회잖아.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래? 애들 보면서 도대체 누구야 부모가? 이래버리면은 괜히 내가 욕먹는 것 같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사람들한테 이런 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 이놈 새끼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좀 뚜유겨 팰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때리는 거지만 이유는 있어요. 애가 잘 크라고 또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건 아니고, 아이도 좀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니, 부모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통제하고 아이들을 순응하는 어린이로 키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예를 얻는 거야? 아니면 아이가 행복하는 거야? 그거는 다 동의하시네요? 아이가 행복하는 거잖아. 그러면 애가 좀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 들어도 지가 행복한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또 그건 아니야? 이 딜레마죠? 예의 바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도 받으면서도 지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 쉽진 않지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한 표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가능은 한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는 방법은 아세요? 그러니까 심리 영성 프로그램 오세요. 진짜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또 그럼 이제 왜 못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는데, 왜 답은 아는데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것도 아는데 왜 그 길로 가는데 자꾸 뭐가 못 가게 해? 내 자신의 뭔가에 의해서 그걸 못 가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방해 요인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방해 요인을 내가 알아낼 수 있느냐? 결국은 아이를 통해서 결국 부모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아이가 잘 되라고 때리지만 사실 내가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기 싫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애가 게을러가지고 막 부지런하라고 때린대. 근데 가만히 보면 게으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제일 혐오하는데 자기가 그 혐오하는 모습을 내 아이를 통해서 보내? 그러면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내 못난 자신을 때리고 있는 내 자신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면 아이를 기를 때에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어린이와 순응하는 어린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키워야 되느냐면요. 자유로운 어린이로 우선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자기가 잘 기능하는 힘을 건설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키워주지 않고 무조건 남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아이가 커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가 어려워져요. 항상 남 보는 자기, 남에게 평가되는 자기,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니 결국에는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신경증에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보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막 불안한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지금 불안하세요? 예. 또 그 여러분들 몇 명, 120명이 넘게 계시는데 제가 이 앞에 있으면서 제가 불안하면은 좀 이해는 되세요? 만약에 여기 한 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발표하라 그러면은 막 떨지 않고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왜 떨릴까요? 네.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일단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니까 긴장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어 놓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심해져서 100명이 아니라 50명, 50명이 아니라 10명, 10명이 아니라 2명만 앞에 있어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보인대요.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드릴게요. 자, 내가 자매님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자매님을 보죠. 자매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자매님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고 이런 옷을 입으셨고 이런 모습을 가지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매님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 자매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매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고. 딱 봤는데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은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자매님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적응하는 어린이를 어려서부터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아주 민감성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에서 조금 세게 말하면 조용해. 좀 여기 공공장소잖아. 그렇게 떠들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떠드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고 기분 나빠한다는 피드백을 내가 받아서 나는 떠들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떠들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떠들던가 말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살아요? 공동체적으로 자기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룰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회화 교육과 함께 자기 자신의 주체성 교육을 동시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이 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삶을 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주는지도 보면서 하게 되니 나는 I am okay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you are not okay로 만들지 않는 방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내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어린이가 아니라 순응하는 어린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생각하고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 그걸 맞춰서 기능하면 잘 적응하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눈치 보는 아이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뭘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면은 내가 뭐가 좋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가는 이러한 그 기초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게 사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서 그 다음에 남은 힘으로 내가 좀 원하는 거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니,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은 다 남인데 모든 사람이 다 남의 시선에 맞춰서 내 자신을 맞추냐면 언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지만 내가 불행하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부모님 때문이지만 부모님을 탓할 수 없는 원망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 중에 내 형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망가졌는데 내 형은 안 망가졌어. 그러면 이게 부모님 때문이에요? 결국 나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건 나 때문이잖아. 또 아무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 형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자기가 건실하게 사회인으로 잘 성장했어. 그러면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왜 우리 형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럼 이게 부모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편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똑같은 부모님이라도 사랑을 똑같이 받았나? 형을 또 사랑했으니까 형은 저렇게 살았지만 나는 사랑을 덜 받았으니까 내가 이 모양 된 거지. 또 역시 또 부모님 탓이 또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모두의 탓이다. 내 탓도 있고 부모님 탓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다 커가지고 내가 누구 탓도 올린다고 거기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는 이러한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교육과 그러한 양육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또 거기에 나의 기질이 상호작용해서 나의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치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걸 자기 십자가로 치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5살 때까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조건 5살 때까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지 말고 엄마가 키워야지 아줌마가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옆에만 있어준다고 아이가 크는 건 아니잖아. 경제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어머니가 그나마도 아줌마는 아니고 할머니한테 맡겨서 아이가 그나마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좀 한다라고 해도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머니도 할머니지 엄마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판단을 할 때 이것에 대한 판단의 장단점이 또 내가 엄마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아이와 함께 했을 때의 장단점을 놓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단점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 환경에서 오는 악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정신역동학자들 중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프로이드 이론을 전면으로 도전했어요. 우리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받은 그러한 상처를 이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예전에 받지 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웃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간호가 한번 오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생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간경화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비가역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없다. 그냥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만 아물게 하고 그 상흔은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얼굴에 난 상처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했던 프로이드. 그러나 에릭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기능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의 뇌는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60년 전에 받았던 트라우마를 내가 현재 다시 그거를 기억하면 그 순간에 60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60년 전의 일인데 뭐 지금 얘기해봐야 뭐 그거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꺼내오면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그 당시의 공감각적 기억을 같이 떠올려요. 그 사건에서 우리 오감에서 느껴졌던 모든 정보를 뇌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루게 되면 내가 60년 전에 그것을 기억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기억 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묻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자꾸 속에서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고름을 짜지 않고 덮어버려요. 그럼 고름이 없어집니까? 그건 계속 남아서 더 큰 고름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짜야 돼. 그러면 과거의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을 꺼낸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 무의식은 그로부터 고통을 2번 당하고 싶지 않아서 꼭꼭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러올리는 이유는 이제 옛날의 그 상처를 다시 내가 재구성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서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다시 기억을 하게 되면 과거의 상처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고통이 이후로는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관점이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관심 없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계모보다도 못한 엄마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애를 길러보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해보세요. 이게 아이 때 기억할 수 없는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엄마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디어 나에게 생겨나는 관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상처는 결국 한참 후에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지. 그 당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도 다시 어렸을 때의 그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꼭 숨기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꺼내서 다시 내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힘들고 그렇게까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함께하는 누군가 멘토가 필요하고 파트너가 필요하니 그런 안전한 대상과 함께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상처로부터 치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상담과 심리상담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하면 심리상담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치유에 임하지만 영성상담은 거기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항상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 그러니 지향점이나 배경이나 전제가 다른 거예요. 영성상담은 치유의 원천은 하느님이고 심리상담은 치유는 뇌의 가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 방식이니 사실은 그 방식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느님이니 뭐 그걸 꼭 지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리상담이 비영성적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영성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힘있는 그러한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심리치유와 함께 성사적이고 그리고 전례적인
그러한 접근을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상처 치유가 드디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승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 뭔가 찜찜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다시 재발이 되거나 이러한 상태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는 상태를 더 예방하고 더 확실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우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유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더 기쁘고 행복한 충만감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우울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충만감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좋으니까, 보시기 좋으시니까 다 만드신 거 아니야. 그것 통해서 자기가 위안을 받았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받은 거지. 그래, 자기는 자연 안에서 받았다고 하고 뭐 사람한테 받았다고 하고 동물한테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허락해 주신 게 누구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바보같이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밥좀 살았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나 이런 상처 안 받았잖아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나 같은 상처를 받게 돼 있다. 내가 바보여서 이런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넉넉하게 안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보니까 이러고 살았지. 다른 사람 봐봐. 나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사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이루고 살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당한 이 체험을 나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왔습니까?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나 자신을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온전히 내 자신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나로부터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화해, 그리고 환경에 대한 화해, 과거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상처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건 믿으시고 치유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꼭 낫습니다. 뭐 치유됩니다. 분명히 뭐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상담자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면 됐지. 뭐 완벽하게 뭐 치유된다, 고쳐진다, 이런 상태를 지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제보다는 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치유되죠. 그 시기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